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연일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을 벌이며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표적으로 삼는 핵심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 2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추인했습니다. 당초 전국위원회 개최 과연 성원이 될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임명진 신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수 정통의 오랜 역사를 가진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큰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지도부 몇 사람의 얼굴을 바꾸고 심지어 새로운 당을 만들어 피해보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책임은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영원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개혁이 과거의 우리의 잘못을 초절히 반성하고 어떻게든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신임 임명진 비대위원장 몇몇 지도부 이름 바꾸고 신당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정치의 책임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부장님, 사실 지금 이제 임명진 신임위원장 개혁 보수 신당을 겨냥한 발언은 좀 느껴지는데 신당 바람 차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갈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명진 위원장의 이 임무는 뭐냐 하면 이 새누리당 거의 난파선 위기에 처한 이 새누리당을 이제 집으로 말하면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리모델링 조금 뭐 신장 좀 뭐 페인트 새로 칠하고 뭐 이런 리모델링 정도는 어렵고 분명하게 이 새로 허물고 새로 짓는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하는 수준으로 해야 비전이 있다. 비유하자면 뭐 헌수건 아무리 빨아봐야 뭐 여전히 헌수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수건을 새거로 잘 교체를 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색깔과 친박의 색깔을 확실히 빼야 된다. 이 첫째 과제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당적 정리 문제를 어떻게 출당 또는 당적 정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친박 핵심 인사의 소위 이선 후퇴 또는 심지어 아주 심하면은 출당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인데 지금 현재는 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 있겠다. 이선 후퇴에서 백의 종군하겠다. 백의 종군하겠다. 서청원 의원은 내가 필요 없다면 내가 쫓겨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보여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김무성 대표가 했으면 거의 쫓아내는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될 텐데 제3자인 사람하고 하니까 서로 나름의 완전히 이선 후퇴는 타협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가느냐. 또한 이런 없애는 것도 하지만은 파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새로운 정강, 새로운 인물들을 어떻게 끌어와서 심지어 대선 반기문하고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 아니면 또 다른 대선 주자를 대선 앞두고 만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결국은 인적 청산 문제가 이제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임명진 위원장이 어젠가 한 얘기 중에서 이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꼭 친박만 져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벌써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친박 핵심들에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압박을 좀 받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인적 청산은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이런 분들이 친박의 핵심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조원진 의원이나 이장우 의원, 김태흠 의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일단 좀 이선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지금도 방금 이제 화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역시 관건은 인적 청산이거든요. 인적 청산이라는 게 근데 단순하게 이선 후퇴 이런 거 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인적 청산을 했다고 인식을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완전하게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리모델링 가지고는 안 됩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건 당면 좀 바꾸고 정책 몇 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새누리당의 뭐 지지율을 떠나서 말이죠. 이 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실정과는 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력만 남은 거잖아요. 지금 좀 그 부분에서 같이 공동 책임이 있지만 책임이 덜한 세력은 지금 탈당하여서 분당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새누리당은 99석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99석 정도는 완전하게
국민들에게 이 박근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되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에게 실질적으로 좀 힘을 실어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나온 얘기가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네. 그 전에 벌써 며칠 동안 얘기가 오락가락한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완전하게 친박 핵심들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 나왔는데 가칭 개혁 보수 신당이 친정인 새누리당을 제치고 이 지지율 2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교수님, 신당으로서 볼 때는 일단 기분 좋은 출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지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왜 뭐 줄여서 지금 줄여서 하자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줄이면 개보신당인데 네. 개보신당이 개혁보수신당이 17.4%로 이제 새누리당보다 높게 나온 그렇죠. 거로서는 당장은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인데 네. 과연 저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나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이 당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이 대선 주자라는 거로 보면 옛날에 이해창 후보가 굉장히 아들의 병역 문제라든가 어려워졌을 때 이인재 후보가 당을 나올 때 지지율이 이해창 후보의 지지율이 한때 2배였어요. 처음에는 높았고 그다음에 정몽준 후보가 2002년에 월드컵 바람으로 했을 때 처음에 지지율이 30%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막 떨어졌을 때 그때 또 2배 가까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새로 떠오르는 정당은 처음에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컨벤션 효과. 네, 컨벤션 일종의. 효과와 그리고 일단은 이 새누리당 난파선에서 먼저 뛰쳐나왔으니까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 다 욕하는데 난파선 뛰쳐나오는 모습이 처음에는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난파선에 뛰쳐나오는 것만으로 안 되고 새로운 배를 만들어서 그거를 잘 운항을 하는 바른 길로 잘 운항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앞으로 잘할 수 있냐는 건 두 개의 관건인데 지금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반기문 총장이 지금 와서 손잡고 바로 이 신당에 합류를 해주느냐, 요거에 상당히 관건이 첫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층은 네. 지금 현재 이 개혁보수 신당보다는 새누리당의 지지가 쪽에. 약간 높다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개혁보수 신당이 약간 높지만 전통적 지지층은 현재 새누리당이 높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그 지지층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걸 갖고 상당히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이 정도에 앞선 거는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이거는 한 2%도 안 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 요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한 열흘 전만 해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40% 가까이 갔었고 그 새누리당만 있을 때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한 15%까지 떨어져 가지고 2배 이상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두 개를 합하면 두 개로 나눠지면서 재미있는 건 두 당의 지지율을 합치니까 민주당 33.7대 33.2라는 현상이 생겼다는 게 아주 주목할 대목입니다. 보수가 갈 곳을 찾고 있다 그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름이 지금 개혁 보수 신당이잖아요. 개혁과 보수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모순적이죠. 근데 이게 모순적인데 이 모순적인 이름 속에 이 당에 앞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합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원래 보수와 개혁을 이렇게 우리는 대척을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 보수와 개혁은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보수가 그 보수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한국 사회에서의 이 이제 이른바 진영 논리 때문에 개혁과 보수가 전혀 이 배치되고 상치되는 것처럼 비춰왔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당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모순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보수당이 개혁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 근데 당내에서는 줄임말을 보수신당으로 할 것이냐 개혁신당으로 할 것이냐 그거는 별로 저기 본질은 아닌 것 같고 본질은 아니고 과거에도 뭐 열린우리당이 여루당이냐? 이제 원래 그 선관위에 등록은 우리당으로 등록이 됐는데 여루당이라고 많이 부르고 일부러 막 불렀던 기억이 좀 나요. 그 여당에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새정치연합이 약자인데 새민연 일부러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토론회도 와서 왜 남의 당을 그렇게 부르냐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당 이름은 뭐 어쨌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발음하기 좀 민망한데 아무튼 뭐 그런 건 본질적인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아무튼 이 개혁 보수신당이지만 개혁적인 그 이른바 요새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상당히 좀 진보적인 근데 그게 당내에서 또 문제가 있다라고 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개혁적으로 하면은 네.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 집토끼가 달아난다 이런 얘기는 저는 우리 사회의 이 이념 스펙트럼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수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도에 있는 중도 네. 우파나 중도 좌파의 유권자들이 중도 진보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당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책을 잘만 입안해 나간다면은 네. 뭐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선거 연령도 인하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이런 문제도 전향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영입하는 그 주자를 잘 세운다면은 유승민 의원이 물론 대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저는 이 당이 그렇게 전망이 어둡지 않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는 어떻든 이 개혁보수 신당에 이제 뭐 첫째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대선 주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지만 그런 정당을 새로 만들 때는 명분과 노선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방향은 좀 큰 틀에서는 잘 잡고 있어요. 보면은 예.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보수하면 굉장히 부패하고 많이 연결돼 있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오히려 진보가 깨끗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공화당이 비교적 자본가들이 이걸 많이 대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도덕적 가족의 네.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도덕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보수도 여기서도 좀 따뜻한 보수와 깨끗한 보수를 지금 두 가지를 내세우겠다고 하는 거 보면 따뜻한 보수라는 건 뭐냐 하면 경제 정책이나 이런 데서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뭔가 이 가치 상생하는 이런 거로 가겠다는 거고 깨끗한 것은 진짜 도덕적으로 한번 재무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네. 하는 이런 방향성은 잘 설정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다른 나라는 이제 남북 대치 상황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보수의 지금 본류는 북한에 대한 강한 비판과 안보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게 이제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이 점에서는 지금 새누리당하고 개혁보수당이 똑같습니다. 어쨌든 같은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 과정이나 이런 데서 예. 과연 야권에 제시하는 그런 것들하고 제대로 공조를 해갈 수 있느냐 그런 국회에서의 이런 행태를 봐야 이제 앞으로 어떤 노선을 갖고 있냐를 이제 규명이 두 분 말씀은 새로운 보수 신당이 어떤 입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사당 체제가 공고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사당 체제 출범 이후 첫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김세현 의원, 정병국 의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고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 보수가 보여왔던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에서 우리 신당이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의 핵심 개념으로서 이렇게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개념을 설정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개혁 보수 신당의 그 당명을 그 깨끗한 보수 또 따뜻한 보수를 지향을 하는 당명을 오늘부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사당 체제 출범으로 국회 운영의 방정식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캐스팅 보터가 국민의당 말고 개혁 보수 신당 두 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 교수님, 사당 체제의 전망,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당 체제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네. 이제 4개당이 이념적인 말씀을 또 드리면 중도 좌파가 국민의당, 중도 우파가 이 개혁 보수 신당, 그리고 아주 우파가 새누리당, 좌파가 네. 민주당 이렇게 우리가 볼 명확하진 수 않지만 있어요. 이른바 대략. 되게 그렇죠. 예. 이념적인 스펙트럼의 성향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 잘만 운영한다면 지금 개헌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전 개헌은 대선 전엔 좀 글쎄요. 저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대선 이후에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다당체를 잘만 운영한다면은 이게 출발은 다 뭐 정치적인 셈법의 차이 때문에 나타났습니다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 정당들이 어떻게 합종 연행할 것인가, 이합 집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다당체에 계속 갈 것인가는 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아까 지금 고차광준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굉장히 복잡하게 됐어요. 여야의 전선이 대단히 흐트러진 거예요. 1여 3여가 될 수도 있고 네. 2여 2야가 될 수도 사안에 있고 따라 뭐 이합적으로 사안과 정책 이슈에 따라 따라서 조금씩. 완전히 이 공조와 연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연합이 대단히 다양해진다. 저는 그래서 이건 일단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선거 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연대하는 거 이렇게 통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정책적 거인데 연대. 정책 연합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이걸 잘 운영한다면은 앞으로 개헌을 고려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시민사회의 이해를 반영하는 시민사회의 균열을 반영하는 그런 다당 체제 발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단지 이것이 이제 대선을 앞두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체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정치는 그렇게 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개혁 보수 신당이 주요한 주자를
영입시켜가지고 그런 네. 나름의 안 보는 보수고 뭐 경제는 진보 이런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잘 해나간다면은 민주당과 더불어 상당히 정책 경쟁을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우리 사당 체제는 지금 1987년 헌법 체제에서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1988년 총선으로 인해서 90년에 3당 합당 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 그때 사당 간의 대화 타협의 정치가 잘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권당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이거 안 되어서 3당 합당을 추진해서 2년 만에 마무리가 되고 1995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복귀 직전에 소위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당시 야권이 민주당하고 나눠지고 여권은 보수 쪽은 이제 자민련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사당 체제가 1년간 유지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토탈 3년으로 해서 더 이상 오래 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역시 다당제가 현재까지는 그게 다당제 이제 대권 주자랑 맞물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뭐냐 하면 소위 정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정치학 교수님도 계시지만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통령 중심제, 네. 그다음에 양당제, 그다음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친화 관계가 있어요. 소선거구제가 되면 아무래도 양당제로 갈 가능성이 많고 하나 네. 생기더라도 제3당이 좀 약한 제3당이 생기는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과연 뭐가 오르냐는 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당제가 되면 연정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권력 구조를 개편한다든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조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 이런까지 병행해야 진정한 사당 체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당 체제의 한 축인 국민의당 오늘 새 원내대표의 호남 지역 4선의 주승용 의원이 김성식 의원을 제치고 당선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의 이야기 짧게 들어보실까요? 정말 제가 박지원 대표만큼 우리 당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정말 걱정도 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못하면 제4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지지율이 계속 침체되고 있고 특히 우리를 지지해 주셨던 호남에서조차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지율 상승 회복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신임 주승용 원내대표 호남에서조차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김 부장님, 사실 지금 이제 주승용 원내대표 당선 아무래도 국민의당의 호남 색채가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죠. 오늘도 보면은 원내대표의 주승용 의원,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의 조배수 의원이 둘 다 전남 전북 출신 아닙니까? 오늘로서도 또 이 선거를 통해 됐습니다만은 김성식 의원을 제끼고 네. 역시 호남 색채가 더 강화되는 느낌을 딱 주는 거죠. 그전에도 원내대표가 박지원 원내대표도 호남입니다만은 그래서 어떻든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하면서 네. 정치 8구단이라는 소리는 돼서 개인기를 발휘는 잘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당의 지지율과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이런 참 딜레마에 봉착했는데 앞으로 그걸 극복하려면 네. 오늘도 대화로 나왔습니다마는 친박 친문 빼고 모든 세력과 잘 대화하면서 우리가 소통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당의 새로운 진로가 열리지 않겠는가. 잘못하면 사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결국은 이제 여야를 넘나드는 통합론에 시동을 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데 안철수 전 대표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당은 아무튼 안철수 세력과 호남 세력의 연합 세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좀 단순화의 위험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김성식 의원, 이번에 김성식 의원이 출마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김성식 의원이 또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면 너무 또 안철수당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또 사당화.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아무튼 뭐 지금 전남 전북 의원들이 이렇게 됐는데 국민의당은 결국은 그겁니다. 지금 뭐 이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주자를 세우느냐 그리고 당이 지금 제3지대 얘기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개헌 얘기도 있고 이 여기에서 어떠한 그 나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제 앞으로 국민의당 개혁 보수 신당과의 진로 경쟁도 상당히 격화될 것 같은데 특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궤도에 오른 특검 수사에 칼날이 매섭습니다. 김 부장님, 특검이 가장 이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정조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바로 이제 특검에 지금 주어진 과제는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소위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초반에. 그런데 거기에 그 밝혀내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뭔가 정부에서 특혜를 줘서 밀어준 이런 거로 인해서 삼성이 결국에는 최순실 정유라 모녀를 지원한 게 그거 그거의 아니냐. 대가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 밝혀내는데 지금 현재 문영표 당시 전 복지부 장관이죠. 복지부 장관이 복지부 차원에서 결국에 국민연금에 결국엔 찬성해줘라고 하는 거를 압력을 넣었다는 거로 지금 거의 나와서 지금 현재 일종의 체포를 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그 윗선을 이제 밝혀내는데 이제 복지부 장관 거는 아마 거기 이제 국장을 통해서 아마 이제 저기 국민연금에 이제 연락을 했다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네.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냐는 건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로는 김진수 당시 보건복지부 비서관이 장관한테 연락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안종범 수석의 지시를 받았지 않았겠느냐. 그럼 안종범 수석은 원래 대부분 자기는 대통령 다 지시를 꽈알같이 메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수석이 보통 본인의 주관에서 뭘 하는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결국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지 않겠냐라는 거로 지금 현재 특검이 대충의 큰 윤곽을 잡고 계속 그 증거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연 이제 삼성 측에서 어떤 입장, 어떤 진술을 하느냐도 관심일 텐데 최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결국 특검이 밝혀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게 대통령의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거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대가로 최순실을 지원해라. 이런 게 이른바 제3자 뇌물죄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국민연금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있었잖아요. 그 홍완선 본부장이 문영표 장관으로 연결되고 문영표 장관은 지금 말씀처럼 김진수 보건사회복지관, 보건사회 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 그런 다음에 그 김 비서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았다. 근데 사실 뭐 안종범 수석이 이런 일에 끼어들 만한 뭐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잖아요. 결국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 아니었겠나라고 이제 특검은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정조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한 그 이제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시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수사의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여러 가지 그 수사 방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뇌물죄하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입니다. 7시간. 비선진료.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많이 수사를 했던 건데 안 했던 부분은 검찰이 못된 게 바로 이런 네네네. 이걸 이제 하는 거거든요. 특검이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지금 뇌물죄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지금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어떤 그 연금을 모아서 그 돈을 모아서 연금을 주는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 기금인데 기금이죠. 네네. 결국 공적 기금이 수천억을 손에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배임죄와 연결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작년 7월 17일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그다음에 7월 25일인가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면담을 했어요. 독대를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사장이 이제 독일을 건너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이렇게 짜맞춰져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어떤 합병의 대가로서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 대가성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해 가는 거죠. 사실 그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단서, 의혹들 규명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나름대로 지금 검찰이 문영표 전 장관을 지금 첫 구속하고. 긴급 체포를 했잖아요. 네네. 조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를 했어요. 네네. 이런 걸로 봐서 나름대로 특검이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다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그 진술을 짜 맞추다 보면 본인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이 퍼즐이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게 나름대로 자신감과 어떤 입증 자료를 나름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확보한 이렇게 거 뭐 아니냐. 추론을 해 봅니다만 사실 또 봐야지 이제 알겠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 이른바 문화계의 좌파 블랙리스트 의혹, 김 부장님. 예.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이게 실체가 과연 있는 것이냐, 본 사람은 있는데 만든 사람은 없다. 현재까지의 결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뭔가 있으니까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이 자기가 말로만 듣다가 2014년 6월에 자기가 리스트 형식을 본 적이 있다라고 했고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한 거로 안다. 이 정도까지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문화부 내에서도 뭔가 이런 리스트라는 게 뭐 어느 정도의 정제된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뭐 여러 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그 리스트와 유사한 거가 있었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국가의 예산을 어떤 이념과 노선에 대해 재단에 의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오히려 최순실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뺀 거 아니냐는 말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헌법상에 있는 단순한 직권 남용뿐만 아니라 예. 헌법상의 표현,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이거에 대한 근본적 훼손이라는 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도 민감하게 다 아니라고 아마 발뺌을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김기춘 전 근데 실장. 이 점은 예. 있는 것 같아요. 2014년 6월에 리스트 형식을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이 봤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문화부 장관하고 네. 그다음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있고 김상률.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고 그다음에 정무수석 밑에 있는 국민소통비서관이 원래 사회 각계 단체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전부 자기가 발뺌하고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좀 수사 범위가 좀 확대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뭐냐 하면 처음에 초보적 형태로 존재하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죠. 업데이트가 됐다 보니까 2014년 6월 여기 보니까 여기 이번에 예를 들어 정관주 차관이었던 전 국민소통비서관이 처음에 소환이 됐는데 바로 네. 뒷날 신동철 당시 또 전 정무비서관. 교비서관이 또 갔다는 말은 뭐냐 하면 2014년 6월에는 정관주 비서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개인이었고 민간인이었거든요. 변호사였죠. 네, 민간인이었다. 그러면 그 당시가 신동철 비서관이 그 비서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정관주 비서관 때도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가 또 하나는 그 당시도 교문수석도 모철민 수석이었다가 나중에 김상률 수석으로 바뀌는 거 있고 또 정무수석도 이정현 당대표를 지낸 이정현 정무수석이었다가 조윤선 정무수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느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 놓은 걸 언제 가피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하게 지금까지 나왔던 딱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큰 틀의 지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내린 거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김기춘 김영한 전 수석. 민정석이 그 옛날 메모에도 봐도 2014년 10월인가에 보면 좌파. 문화예술계의 좌파 배제.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뭔가 적절히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나 누가 작성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을 수 있는 근데 거죠. 지금 이제 조윤선 장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윤선 장관이 2014년도 6월 달에 정무수석이 됐어요. 아까 유진용 장관 얘기했는데 유진용 전 장관이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거든요. 김기춘 지시했다. 그리고 퇴임 직전에 그걸 봤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조윤선 정무수석이 그때 왔는데 그때는 조 수석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2015년도까지 조윤선 장관이 수석을 했거든요. 이때까지 과연 그렇게 아까 말씀처럼 수석이 바뀌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모를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취임할 때. 사후에 그것이 지금 보도되는 거는 지금 9천 명 거의 1만 명에 가깝다는 거 9천 아닙니까? 명이 넘는다는 거죠. 900명이 아니고 예, 9천 명이 9천 명.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완전히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거든요. 살생부죠, 일종의. 살생부. 예. 이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있어. 이건 꼭 문화예술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특정인을 배제하고 특정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1만 명에 가까운 인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많이 알려진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과연 정무수석이 몰랐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합리적 의구심 같은 거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화체육부의 그때 잠깐 생각 좀 들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또 10월에 조윤선 장관, 10월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네. 조윤선 장관이 또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겁니다. 컴퓨터에. 컴퓨터에. 근데 이것이 꼭 이것 뭐 블랙리스트와 꼭 관련된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누가 이제 대충 첫 지시자는 대충 나오고 있는데 누가 구체적으로 작성했고 어느 시점에 구체적으로 작성했고 또 업데이트가 됐는지는 아무래도 당시 컴퓨터의 기록 같은 거라든가 당시 이거를 실제로 집행한 이 문체부의 그 국장이나 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청와대 누구로부터 했다는 아마 증언을 분명히 한다면 구체적인 수사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사실 뭐 리스트를 작성한 것 그거 자체로 뭐 처벌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리스트대로 뭔가 실행이 됐다 그러면 아니, 뭐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존재는. 그리고 유진용 전 장관이 거짓말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짓말했을 확률이 대단히 낮잖아요, 지금 유진용 전 장관이. 근데 블랙리스트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도 없고 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 유령이 했습니까? 지금 이 탄핵 정부에서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모른다.
이게 여전히 지금 이 지금 블랙리스트도 이제 관철되고 있는 이런 건데 전 이게 지금 특검이 아까 제가 특검 말씀했습니다만 특검이 나름대로 저는 이것도 어떤 뭐 물증을 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윤선 장관의 개인 집까지. 사무실까지 현직 장관인데 더군다나 그렇죠. 압수수색할 일이 없을 거예요. 사실 사실 뭐- 법원이 네. 이 영장을 발부할 때도 나름의 근거가 있으니까 발부했겠죠. 네. 사실 뭐 참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이라는 좀 모호한 신분인 것 같은데 약간 곁다리인 것 같긴 해요. 새누리당 공청을 벌이던 이제 이해운 의원하고 조윤선 장관 사실 지금 이제 법정에서 다투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 이런 제구를 했는데 신빙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이해운 의원의 얘기는 조윤선 장관이 저기 이른바 재벌 사모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최순실을 소개시켰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 조윤선 장관은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김미춘 전 실장처럼 뭐 전혀 알 수도 없고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법정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이제 법정에서 다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해운 의원하고 이 지금 조윤선 장관은 이번 20대 총선 때 서초갑에 공천을 둘러싸고 네. 이제 격돌을 했다가 악연이 겹치는 것 같아요. 이해운 의원이 이겼잖아요. 예. 그런 나름의 개인적인 관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의원? 저는 두 의원을 여러 가지 취재 관계상 잘 아는 사이고 네. 최근까지도 우리 다른 동료 언론인들하고 자주 만나온 사이인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양쪽으로부터 다 자기 주장을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두 사람이 보면은 평소에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아닌데. 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진짜로 조윤선 장관이 이 최순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보세요 해서 재벌 사모님들한테 과연 소개하는 일을 했는지. 네. 들으신 얘기로 볼 때는 어느 쪽에 좀 무게가 더 가시는지요? 밝히기가 어려우신가요? 진짜 진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이건 쪽인지. 뭐 알 수가 없는데 단정할 예. 수 없죠. 근데 단지 이제 모든 게 하나의 여러 가지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잖아요. 전부 네네.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사실인 건 없고 단지 사실인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윤선 장관은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 수행했던 대변인이었어요. 그리고 뭐 화면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최순실 씨는 그때 후보 연설문 같은 걸 많이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최순실과 조윤선 당시 그 수행 대변인은 알지 않았을까? 네. 일상적인 상식으로 볼 때. 그런데 이제 이거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이게 네.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는 사실 없는 뭐 거죠. 네. 이번 의혹이 어떤 게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네. 근거가 없는 뭐 비방이라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최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세월호 이제 7시간 부분도 사실 이제 특검팀에서 그렇죠. 네. 규명해야 될 건데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 주사 아줌마 들어가신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신다. 이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새로운 증거가 될까요? 글쎄 그거 오늘 이제 아침 신문에 네네. 보도된 거잖아요.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거죠. 이게 지금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이 그 참사당인가 무엇을 했느냐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렇죠. 최근에 나온 이런 뭐 의료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비선진료. 비선진료, 의료농단, 비선진료의 이른바 대리 처방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시간에 혹시 대통령이 미용 시술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의료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그거 같은 맥락이거든요. 기를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네. 이른바 이제 보안 손님이라는 게 김영재 원장이 보안 손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던 것이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은 이것도 사실 일종의 보안 손님이죠 뭐. 그렇죠. 밤에 들어와서 치료를 하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이게 정호성 그 비서관의 휴대폰 파일에서 나왔다는 문자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예. 뭐 거짓은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이것도 또 다시 그 비선 그 진료가 또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 세월호 당일 뭐 했는지 좀 다 제출해라. 네. 이게 요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명쾌하게 좀 가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하나의 그 탐구해볼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과연 뭐 한번 알아볼 만한 소재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이번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대통령의 지난번에도 필러 주사 흔적이 있다 이랬는데 아무도 주치라든가 의무실 같은 공식 의료진이 있는 거고 그동안 자문이지만 비선 진료로 알려진 김영재, 김상만 원장 다 자기들은 뭐 주사를 어떤 뭘 한 적 외에는 주사를 놓은 적이 거의 없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간호 당시 장교 네. 넣은 적이 없다 그랬는데 과연 누가 그럼 넣었느냐라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주사 아줌마가 들어가서 진짜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사 아줌마가 비록 이 원래 간호 주사 아줌마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인데 출신인데. 그런 출신들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는 있다 그래요 주사를. 그런데 처방을 받지 않으면 또 불법 의료 행위랍니다. 근데 과연 처방을 받고 한 건지 맞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니까 문제가 네,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주사도 주사지만 이 미용 시술이라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15일, 17일 날 보면 이제 대통령의 턱에 이제 이렇게 주사 바늘 자국 자국 흔적이 있잖아요. 네. 16일에 과연 그것이 하지 않았겠냐. 15일에 할 수도 있고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15일 날 오전에 국무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지난번에 청문회 때 나온 얘기, 구치소 청문회 때 네. 26일 날이죠. 그때 한 얘기가 16일 날은 일정이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전후는 일정이 빡빡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또 이제 김영재 원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김영재 원장이 오전에 장모 진료를 하고 했다고 오후에 했는데. 골프를 치러 갔다는데 골프장에 합류한 시간은 늦고 그 차트를 보니까 장모가 75세인데 프로포폴이 너무 많이 다량 그렇게 처방이 돼 있어.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다시 말하면 이른바 비선 이 지금 의료진이 무슨 다른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처방만 차트를 하고. 허위로 기록만 작성한 거 아니냐. 남겨놓고. 이런 거가 네. 연결되면은 네. 뭔가 자꾸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일 날 김영재 원장이 뭔가 시술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거의 특검이 지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녁에 기치로 아줌마가 들어간다는 건 이것도 뭔 얘기인지. 이거 주사와 관련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미용 시술하고 좀 이 관련되는 것 같지 않고. 이거는 이제 세월호 7시간에 과연 그럼 혹시 이런 주사 아줌마가 들어갔느냐 하는 의혹을 낳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건 밝혀진 건 없고요. 네. 근데 하여튼 이런 주사 아줌마라든가 기초의 아줌마가 청와대에 이런 보안 손님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국가 시스템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이 이 주사 아줌마가 보면 평소에 최순실 씨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했다는 거예요. 네. 증언에 의하면. 그러면 최순실 씨가 결국에 소개해 준 사람이 이제 들어간 건데 최순실 씨가 이런 국정에 농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계 이 몸과 마음의 네. 건강을 하는 사람들까지 이 진짜 자격도 제대로 없는 사람을 들여보내서 보안선임을 들여보내가지고 그것까지 자기가 개입하고 통제했다고 하는 거는 네. 진짜 국기의 문란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다. 기치료가 뭔지도 참 글쎄 궁금한 부분인데 특검의 사실은 또 이제 최 씨 일가의 축제 의혹까지도 수사한다고 하니 최태민 일가의 부정 축제 의혹도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